안녕하십니까. 원자력 관계법령의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는 서브 강사 백시윤입니다. 그럼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원자력 관계법령의 재개정 권한을 가진 기관 장을 연결한 것이다. 올바른 것으로 조합된 것은 에서 원자력 관계법령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법령의 구성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구성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의 구성을 알아둬야 나중에 체계적으로 지식을 쌓기가 편합니다. 그 지식을 꺼냈을 때도 편하고요. 그럼 법령의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령 이런 거 검색하실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령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안전위원회 규칙, 그리고 고시는 행정규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은 국회죠.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근거와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서 원자력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만듭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총리령이죠. 여기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신청 방법, 행정 절차를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규칙과 고시가 있습니다. 둘 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만들죠. 먼저 규칙은 원자력 안전법 시행에 필요한 주요 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원칙 수준으로 규정을 하고, 고시는 요 위에 있던 내용들에 대한 상세 기술 기준 및 행정 절차를 만듭니다. 이 내용 보면, 재개정하는 내용 보면 단계적으로 되어 있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가지치듯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이랑 그에 맞는 세부 내용들이 만들어지죠. 보면은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해서 세부 내용들을 점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령 구성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법령 검색해서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이 장절, 관조, 항호목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사항들은 법령 읽을 때, 공부하실 때 알아두면 편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목차는 장, 절, 관, 조, 항, 호, 목이 있는데, 여기 장, 절, 관, 조까지만 이렇게 67조, 제67조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글이 나오는데 항, 호, 목 여기는 나오지가 않죠. 몇 항, 몇 호, 무슨 목 해가지고 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 그래서 보면 이 항은 여기 동그란 숫자로 나타내고, 이 호는 여기에 있는 이 숫자로만 나타냅니다. 1, 2, 3, 4 해서. 다음으로 목은 가, 나, 다, 라 해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부터 보면 고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만드는 게 맞죠? 규칙이랑 같이. 옳은 거네요. 다음 두 번째. 나는 원자력안전법 그리고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회죠. 그러면 옳지 않은 겁니다. 연결이 잘못됐죠. 다음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이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올바른 거죠. 다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대통령령이 아니고 총리령이죠. 다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총리령. 시행령은 총리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죠. 그러면 라와 마도 연결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다하고 다와 가, 이 두 가지만 맞죠? 정답을 찾아보면 가와 다 2번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원자력 안전법에서 정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해서 원자력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 전에 원자력 안전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제1조 목적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원자력의 연구, 개발, 생산, 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이게 원자력 안전법의 주 목적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원자력 안전법이 단일법으로 안전 플러스 지능 이렇게 단일법이었는데 2011년도 이후,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법이랑 지능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더 이상 단일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법 목적을 묻는 그런 내용에서 지능이란 말이 나오면 바로 X 치시면 됩니다. 잘못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자력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 이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원자력 안전협약 등 국제 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원자력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크게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그 규범에 따르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득이겠죠. 그 다음으로 방사선 장애로부터 국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 해서 원자력 안전법 목적하고도 통하는 내용이죠. 세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원자력 이용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이용기술이 발전해 가는데 안전기준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현재 과학기술 수준을 반영해서 안전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보면 장애 방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원자력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을 정리하면 원칙 준수고 장애 방어 안전기준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방사선 장애로부터 국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 이 내용이 장애 방어였죠.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이죠. 자, 2번. 원자력의 연구, 생산, 개발, 이용에 따른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것. 해서 원자력 안전법 목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산업진흥이 아니고 안전관리죠. 이러면 원자력 안전법이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 원칙은 아니죠. 세 번째, 원자력 안전협약 등 국제 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해서 기본 원칙이 맞죠. 세 번째는. 다음 4번, 네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 이것도 원자력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3번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중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이 아닌 것은 해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해당 내용은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5조 방사성 동위원소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동위원소의 수량과 농도가 위원회가 정하는 수량과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로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해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을 세 가지 분류로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가 핵연료물질, 두 번째가 핵원료물질, 세 번째가 방사성 물질 또는 이를 내장한 장치 중 방사성 장애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세 번째 내용에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세 번째 내용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 고시,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분류로 나옵니다. 자, 하나씩 보면 설계 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성 기기에 내장된 것. 첫 번째가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에 내장된 것. 두 번째, 일정 시설에 고정되어 있거나 물품 내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삼중수소를 사용한 안전지시 등 프로메튬 147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물질이 있습니다. 먼저 연기감지기부터, 연기감지기는 이 뒷면이나 이 열었을 때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성 물질임을 나타내는 표지, 취급 시의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을 부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주와 공급자 사이에 연기감지기의 보수 유지에 관한 유효한 보수 유지 관한 유효한 서명 계약도 있어야 되고요. 서명 계약. 그리고 3중 수소를 사용한 안전지시 등은 이 단위 제품당 925 기가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데요. 3가지가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와의 접촉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접촉 방지 구조. 그리고 접근 가능한 표면에서의 표면 선량률. 표면 선량률이 1마이크로 시버트 per hour 이하일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취급으로 인한 개인 피폭 방사선량이 연간 10마이크로 시버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메티움 147을 사용한 항공기용 발광 물질은 3기가베크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초과 금지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방사선 기계에 내장된 것이 있죠. 방사선 기계에 내장된 것은 게이지 또는 지시계에 견고하게 내장된 발광 물질입니다. 두 번째는 전기 및 가스기기에 내장된 것. 세 번째는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것. 해서 아메리슘 241, 삼중수소, 프로메티움 147, 니켈 63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이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것은 이 아메리슘 241은 9.25 메가베크렐 이하여야 되고 삼중수소는 37 기가베크렐 이하여야 됩니다. 프로메티움 147은 3기가베크렐 이하, 니켈 63은 1기가베크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방사선 계측기의 검교정령 선언에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그 수량이 3.7 메가베크렐 이하 또는 방호기준 별표 5의 제1항 해당 방사성 핵종에 대한 제3단의 수량의 10배 이하인 것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인증된 37 킬로베크렐 이하의 시포틴이죠. 시포틴. 과립 형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캡슐형이죠. 캡슐형. 이렇게 커다랗게 4가지가 있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내용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3기가베크렐 이하의 프로메티움 147. 이거는 제외되는 물질이 맞죠? 맞습니다. 군사용 기기가 또 나오네요. 두 번째는 군사용 기기에 내장된 1기가베크렐 이하의 니켈 63. 이것도 제외되는 물질이고, 세 번째, 국제 규격에 명시된 방사선 계측기의 검교정령 선언의 내구성 기준을 만족하는 밀봉선언으로서 그 수량이 37메가베크렐 이하. 이거는 37메가베크렐이 아니고 3.7메가베크렐이죠. 그러면 이 세 번째가 제외되는 물질이 아니네요. 이하가 아니고 초과되어 있으니까 37메가베크렐은. 그리고 네 번째, 방사성 의약품으로 인증된 37메가베크렐 이하의 시포틴을 과리병태로 내장한 캡슐을 인체에 대한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제외되는 물질이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방사선 발생 장치에서 제외되는 것 중 위원회가 정하는 용도 및 용량 이하의 것에 해당하는 것은 에서 앞전의 문제처럼 제외되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법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전 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가속된 하전 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J 전자볼트 이하인 것 해서 첫 번째가 이 내용인데, 하전 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는 그냥 방사선 발생 장치죠. RG라고 하는. 그리고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kJ 전자볼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나 단위가 나오면 문제에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해서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선 발생 장치는 전기가 있어야 작동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표시되는 것도 전압이나 전류, 그리고 에너지로 나타내죠. RG. 전압은 이렇게 kVp로, 전류는 미리암페어로 나타내고, 에너지는 전자볼트죠. 그 다음으로 RG 말고 RI가 있죠. RI는
수량과 농도로 나타내죠. 수량은 베크렐, 농도는 베크렐 퍼 그램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외되는 것을 보면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X선 발생장치. 의료 진단용 하면 또 치료용과 진단용으로 구분을 하는데 구분이 되는데 치료용은 진단용보다 많이 셉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안 맞죠. 문제 나올 때도 제외되는 것으로 치료용이 나오면 바로 X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를 보면 설계 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 기기로서 완전 방호형인 것. 완전 방호형. 이거는 방사선 기기 분류될 때 완전 방호형이 있고 무인 격리형도 있고요. 캐비닛형도 있고 휴대 개방형이 있죠. 요 중에 완전 방호형입니다. 완전 방호형은 표면 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 이하죠.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에 해당되는 방사성 기기랑 표면 선량률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로 동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는 일반인 감시구역 경계 기준이기도 하고요. 일반인 감시구역. 동일하고 방사선 관리구역이 10마이크로시버트죠.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단위나 값이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떠올려서 생각하거나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공부하면서 도움이 제법 될 겁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고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용도 및 용량 이하의 것으로 제외되는 것이죠. 제외되는 것. 첫 번째가 의료용 치료장치로 사용하는 감마나이프. 아까 치료용이 나오면은 바로 X 치시면 된다고 했죠. 이거는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설계 승인 및 검사를 받은 방사선 기기로서 휴대 개방형인 것. 휴대 개방형이 아니고 완전 방호형이었죠. 그러면 2번도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 하전 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하는 장치로서 RG죠. 가속된 하전 입자 및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선의 최대 에너지가 50kJ 전자볼트 이하인 것. 이거는 50kJ 전자볼트가 아니고 5kJ 전자볼트 이하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네 번째,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X선 발생장치.
진단용은 치료용보다 많이 약하다고 했죠. 치료용이 더 세죠. 그러면 이거는 제외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5번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방사선 기기의 종류와 표면 방사 전량률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에서 방사선 기기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은 방사선 기기의 설계 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방사선 기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기기란 방사선 발생 장치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운반 및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용기는 방사선 기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방사선 기기는 완전 방호형과 캐비닛형, 그리고 무인 격리형, 휴대 개방형, 이렇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완전 방호형부터 보면, 이 완전 방호형은 방사선 발생 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으로도 나왔었죠. 그리고 완전 방호형은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격리 구조물로 완전히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기계를 분해하려면 특수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특수공구는 제작사에서 정하거나 제공하는 그런 특수공구죠. 이 드라이버 같은 일반 공구로는 분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방사선기기 네 종류는 구조랑 이 방사선량률 관점으로 구분을 하는데, 요 캐비닛형, 무인 격리형, 그리고 휴대 개방형, 이렇게 갈수록 점점 기준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안 좋아지죠. 그래서 표면 방사 전량률이 포인트이니 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전 방호형부터 보면, 표면 방사 전량이 시간당 1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요한 내용인데,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경우 RG죠. RG. 가속 간의 최대 전압이 50kV 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은 문제로 잘 나오죠. 참고하시고요. 기억하시고, 다음 캐비닛형을 보면, 캐비닛형은 표면 방사 전량이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무인 격리형은 휴대 개방형과 같습니다. 시간당 2mS입니다. 시간당 2mS. 근데 휴대 개방형은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있죠. 방사선 기기 표면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방사선량이 시간당 0.02mS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추가 조건 기억하시고요. 여기 이 방사선 기기는, 방사선 기기 중에 휴대 개방형은 NDT 업체에서 많이 쓰죠. NDT가 비파계 검사 업체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RI 면허 취득하면 안전관리자로 비파계 검사 업체에 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비파계 검사 업체에서 사용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사선 기기의 종류와 표면 방사 전략률을 연결했으니까 한번 옆에 정리를 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기기가 완전 방호형, 그리고 캐비닛형, 그리고 무인 격리형이 있었고, NDT에서 많이 쓴다는 휴대 개방형이 있었죠. 여기 표면 선량률이 방사 선량률이 1마이크로, 시간당 1마이크로 시버트, 초과 금지. 여기는 캐비닛형은 10마이크로 시버트였고, 무인 격리형은 휴대 개방형이랑 동일하죠. 2mm 시버트 per hour, 초과 금지죠. 그리고 휴대 개방형은 또 하나 더 있었죠. 방사선 기기 표면 1m 거리 위치에서 0.02mm 시버트, 시간당 0.02mm 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무인 격리형. 무인 격리형은 2mm 시버트죠. 그러니까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 휴대 개방형. 휴대 개방형은 무인 격리형하고 같죠. 그러면 연결이 2mm 시버트 per hour니까 올바르죠. 다음 완전 방호형. 완전 방호형은 1마이크로 시버트 per hour. 1마이크로 시버트 per hour로 맞죠. 연결이 올바릅니다. 다음 캐비닛형. 캐비닛형은 10마이크로 시버트 per hour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10마이크로 시버트 per hour로 맞죠. 연결이 올바릅니다. 그럼 정답을 찾아보면 틀린 거니까 무인 격리형이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